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한테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까지 올 것이다 했는데 그러셨죠. 작년에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댓글에도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런. 이건 뭐 먼 나라 얘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점령된다. 예. 근데 그때 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했죠. 예.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한반도 얘기를 하잖아요. 대만에 거쳐서. 내가 그 당시에 우리 PD님하고 얘기할 때 1년 전에 대만을 거쳐서 한반도가 위험해진다. 그리고 대만이 침공을 받으면 동시다발적으로 한반도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1년 전에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한승모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 바로 얼마 전 미국 CSIS의 이 중국 대만 침공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중국은 대패를 하게 되고 네. 반면에 미국 역시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게 뭐 내용이 맞는 것 같고, 그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 말씀 드리면은 중국군의 뭐 하위급 전력들이 많이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군 쪽에서는 뭐 여기저기 뭐 전력 많이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태평양 전력의 절반, 예, 그 특히 칠함대, 그리고 오키나와 주둔한 미 해병대 전력을 네네.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나왔는데 네네. 붙으면은 양쪽 다 손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이 망하는 건 아니고, 네네. 군사력이 상당 부분 피해를 입어서 그 틈을 비집고 네네. 누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뭐 없죠. 뭐 러시아도 지금 거의 뭐 전력이 망가졌고, 이제 그 틈을 이제 비집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북한의 뭐 이제 핵전력 정도인데,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은 이거를 이제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침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죠. 네.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게 일방적까지는 아니지만 네. 많이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상당히 불리하고, 네네.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얘기가 이 예비군 동원령을 네네. 전부 다 소집해서 150만을 만들어서 또 한번 해보겠다. 그 발표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얘기죠, 현재. 그런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쟁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네. 그쪽은 역시 지상전 중심이고, 네. 항공전도 이렇게 유별나게 우리가 미군이 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전 이렇게 항공전 동원하는 거 비교해서 네. 그렇게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성격이 아주 전통적인 지상전 중심. 물론 이제 드론을 이제 투입해서 어떻게 한다, 혁신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데, 전쟁이라는 게 종합전이기 때문에 꼭 드론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우리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의 대만 침공, 이쪽 지역은 또 전통적으로 바다, 태평양 전쟁의 또 후속 전쟁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이 태평양 전쟁은 뭐 아시다시피 일단은 함정 중심, 특히 항공모함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전력이 이제 가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상전, 지상병력은 그 다음 맨 마지막이고, 예, 그래서 좀 성격이 전쟁 수행을 하거나 진행을 한다면은 성격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네. 대만에 있어서 이 우크라 같은 모델이 있을 수는 없죠. 그 1대1로 중국이 대만만 집중적으로 때리면은 상당한 피해를 안겨주면서 대만이 이제 진짜 접수되는 상황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주일 미군 중심으로 일본 자위대가 가만히 있겠느냐? 거기에 가세를 이제 할 거다. 네네. 그러면은 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입장에서는 선제 공격을 해서 뭔가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변에 과연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중국 머리 아프겠어요. 대만은 먹기는 해야겠는데. 근데 또 뉴스라는 게 더 발전돼서 나오는 게, 네. 우리 주한미군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말 그대로 새로운 21세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중국 스스로 1대1 전쟁은 자신 있는데 이 주변국이 다 휩쓸려 들어오면은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고민을 이제 계속 하는데, 한편으로는 야, 그건 그거고, 고민은 고민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전력, 하위급 전력을 끊임없이 전력화하자. 네네네. 아직 모자른다. 아니, 제가 보기에도 모자르고 아직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게 발표, 그런 내용들이 연도가 명시되는 게 26년, 빠르면 26년. 2026년. 예, 그리고 또 기존에 발표된 대로 작년에 이제 한참 얘기 나왔을 때는 27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26년은 또 무슨 얘기냐? 이 미국에서 또 재평가를 했겠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요. 중국의 어떤 그 장비 생산 능력, 전력화하는 게 생각보다 빠르다. 그러면 예, 그걸 재평가를 했 것 같아요. 했기 때문에 1년을 좀 줄여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 중국이 네. 2026년이나 27년 정도 되면 자리를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공군의 J-20 같은 전투기, 네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국판 뭐 B-21 같은 스텔스 폭격기가 배치가 된다든지. 또 해상 전력에서는 또 중국판 이지스함? 네, 중국판 이지스함 뭐 만 톤이 넘어가는. 네네.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전 배치된 거는 좀 얼마 몇 척 안 돼요. 4척. 그리고 이제 건조화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아직 배치가 안 된 거고. 네. 그러면 2027년도 가면은 뭐 최소 20척까지는 전력화되는. 뭐 배가 또 뭐 빨리 만든다 해도 중국의 능력이 빨리 만든다 해도 또 전력화까지 가려면은 그 승조원 문제, 승조원을 또 교육시키고 배치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은 이제 시간을 좀 한 5년은 더 앞두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27년도가 이제 거론되고 그다가 네. 이제 좀 중국의 그 무기 생산 능력이 좀 빨라졌다 해서 26년을 좀 낮춘 것도 있고 1년을 좀 줄여서. 그래서 반면에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스스로 그걸 평가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 전에 B-21 레이더 신형 스텔스 폭격기 그 몇 대라도 배치해야 되는 그 과제가 주어졌고 F-35를 더 가열차게 더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군비 경제 이 소위 각자의 방위 산업을 어떻게 가동을 빨리 하느냐 그리고 승조원 승무원들을 빨리 교육시켜서 배치하느냐. 근데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그냥 뭐 우세 앞서가면서 그냥 대만을 먹겠다 이거는 뭐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 일본이 네. 이 평화 헌법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네. 이 국가 안보 전략을 전면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반격 능력을 네. 보유 명시한다. 네.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장거리 타격 미사일, 이게 탄도탄, 순항 미사일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미국이 오케이를 해준 거 아닙니까? 뒤에는 미국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중국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핵심은 역시 중국 때문이죠. 근데 이 미국은 생각하는 게 혼자 싸우면은 뭔가 좀 어떤 피해를 받는 게 네. 많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넘버 2, 넘버 3를 끌어들여서 일단 대신 먼저 맞게 한 다음에 그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일단 몸빵으로 던져놓고 예, 이 두목이 이 부하들을 먼저 내보내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두들겨 맞고 피해를 입게 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힘을 빼고 힘을 뺀 상태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두들겨 패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죠 일종의. 자 그러면은 이 미국은 이 중국 견제를 하루 이틀만 한 게 아니고 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 기점이 2000년, 2001년 사이에 이제 네. 그런 또 사건들이 있었고 그 하이난도에 뭐 미국의 정찰기 EP3가 갔다가 강제로 이제 착륙한 적이 있어요. 네네. 2년 전, 1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때도 그 당시에도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군 쪽에서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또 이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대테러 전쟁으로 동시에 끝장을 보자고 해서 이라크 2차 전쟁. 네. 그래서 이 전쟁 수행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정규전은 아니었죠. 그리고 비정규전에 가깝게 병력을 좀 최소화시켜서 그러면서 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네. 힘을 기울인 게 바로 F-35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대테러 전쟁 초기, 전쟁 수행 초기에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 시제품을 동맹국한테 너희들한테 먼저 주게 할 테니까 그게 이제 동맹국이 한국, 일본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그걸 홍보를 많이 했던 시기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기종을 사이렌트 이글에서 뒤바꾸면서 선정을 했던 시기가 2013년. 네네. 그리고 일본도 그 시기가 비슷해요, 우리하고. 그래서 미국의 그런 중국 견제를 최전방에 있는 나라들한테 먼저 주겠다. 이거는 기존 방식을 좀 엎은 방식이에요. 자기가 먼저 갖는 게 아니라 최신 전투기를 먼저 동맹국에 파는 거죠. 그 방식이 바뀐 거예요. 네네. 그리고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동맹국한테 먼저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떤 전투기들은 현재 우리가 다 보유를 하고 있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F-35A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지급한 것은 네. 이게 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그랬던 거군요. 근데 그 배경에는 미공군이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F-22 랩터. 랩터. 그걸 배치를 하면서 F-35는 먼저 줄게.
그러니까 동시 진행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먼저 하이급 스텔스 전투기 최고봉인 F-22를 생산 배치를 하면서 완료를 하면서 동맹국한테 가장 그 가까운 최전방 동맹국한테는 또 F-35를 또 내주고,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네. 수행을 했는데 그게 조금 지금 와서는 생산량이 좀 저기 이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그 미공군이 아직도 F-16을 대량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배경도 돼요. 네. 근데 그럼에도 F-22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B2 스텔스도 있고. 네. 근데 끊임없이 이게 지금 전개를 합니다. F-22 중심으로 B2도 역시 뭐 호주에도 가고 일본 가다나 기지도 순환 배치되고 한국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기종이 그래도 중국보다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전력은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거를 동시에 뭐 이것저것 다 손을 대면서 2007년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그거를 전력 배치를 해온 거죠. 근데 여기에 F-35 미공군의 F-35 어떤 획득 생산량이 좀 원활해서 획득하는 게 좀 빨랐으면은 지금의 주한미군의 F-16도 좀 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주일미군의 F-16도 교체가 됐을 텐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그 어떤 대신 한편으로 또 반대로 또 일본 항공자에 대한테 더 많이 사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공군도 또 추가로 도입해라. 그래서 현재 그 사업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럼 F-35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고, 네. 그러면 이 미국의 이지스함 이거를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네. 한국과 일본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 중국 견제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서 북한의 그 탄도탄 그 발사를 이제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걸 네네.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뭐 동해안에서 활동을 이제 많이 잘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추가 지금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첫 번째 그 추가 도입분 2차분 그 일본 함이 지금 건조식을 이제 작년에 했었고, 네. 그래서 26년도까지 가서 뭐 3척이 추가로 다 완비가 돼서 우리가 26년도면은 6척이 돼요. 그러면 이 6척이 절반은 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작전을 할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용도로도 다른 지역에도 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함대 개편, 네. 우리 해군의 해군 전력 개편이 항공모함 중심으로 한때 좀 시끄럽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배경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이 중국 대만 침공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 주변국들의 피해가 엄청날 텐데 네. 특히 일본 그리고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신 뉴스에서 그게 드디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 국방성이 주한미군까지 동원을 할 것이다. 그때만 기지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보급 기지화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뉴스가 이제 전달이 됐는데 전해졌는데 예. 중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했을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중률이 좋다 하더라도 옆으로 오발나서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지역에. 민간인 지역에. 그러면 자동으로 대한민국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미군 기지만 파괴를 시키려고 탄도미사일을 쏜다. 네. 근데 이게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을 이미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네. 이 공격이 한 번으로 끝나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한 발만 쏘겠습니까? 일회성으로 그 타격을 가하면은 다시 복구하는데 그런 훈련도 많이 해요. 미군도 금방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동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사일을 쏴댈 수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도 이 중국 대만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일회성으로 공격했을 때는 뭐 이렇게 우발적인 거, 하여튼 뭐 이렇게 좀 한 발짝 물러서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일회성이라면. 근데 네네. 이게 아주 뭐 정리화돼서 계속 끊임없이 날라오면은 이건 싫어도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전쟁에 들어가지 않고 싶어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자동 개입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동 개입. 예. 그리고 이 참전이라는 게 꼭 병력을 보낸다든지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을 군수 지원을 한다든지 측면 지원을 한다든지 결국 그런 면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끊임없이 오산과 군산기지 뭐 미사일을 계속 맞아서도 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공군기지 유사시에 대북한 기지로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기지가 있거든요. 공군기지가. 네네. 그쪽에 미 본토에서 날라오는 수송기, 물자, 군수물자, 탄약 이런 거를 이제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른 기지를 이제 허용을 하게 되죠. 사용을 허용. 네. 그래서 전에 이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평택 기지도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고 더 나가서 제주도 해군기지. 주일미 해군의 그 두 번째 해군기지죠. 사세보 기지에서 작전을 나오는 함정들이 다시 복귀할 때 아니면 파괴돼서 뭐 부상병을 하선을 시켜야 될 때 그럴 경우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제주 해군기지고 또 한편으로는 뭐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좀 뭔가 피해를 또 이제 복구를 하려면은 요코스카드에서 안 되면은 보조기지로서 진해 기지사 네. 그리고 부산의 해작사 이게 우리 남해안 쪽에
널려 있죠. 기지가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기지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전의 범위가 그 정도는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쟁이라는 게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네. 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무력 사용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네.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 미국의 CSIS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24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은 그 시나리오에서 항공모함 2척과 대형 수상 전투함 10척에서 20척을 손실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단 3주간의 전투로 미군 아군의 3,200명이 사망을 한다. 네. 예. 이것은 곧 이 이라크 아프간 전투에서 있었던 20년 전투 아니었습니까? 여기서의 희생자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3,200명이. 네. 그런데 비해서 이 중국의 피해는 병력 1만 명, 그리고 전투기 155기, 그리고 선박 138척. 네. 그로 인해서 중국 해군은 괴멸되고 군인 수만 명이 전쟁포로가 될 거이라고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네, 했죠. 또 이에 비해서 대만 피해는 병력 3,500명, 그리고 구축함 26척이 손실을 보고요. 네. 또 중국의 주일 미군 공격에 일본도 피해를 입는데 이때 전투기 100대, 그리고 군함 26척이 손실을 봅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CSIS의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의아한 것은 대한민국의 피해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런 기지를 제공한다든지 군수 뭐 물자 보급한다든지 그런 좀 제한적인 참전을 하게 되면은 과연 또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 북한도 북한은 또 끌어들고 와서 너도 좀 쏴라.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돼. 이거는 또 한반도 상황은 그 중에서도 별도로 옆으로 빼서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될 거라 저는 봅니다. 그런 거군요. 예, 이건 또 다른 또 상황이 또 전개되는 거죠. 근데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한테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까지 올 것이다. 했는데 그러셨죠. 작년에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댓글에도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런. 이건 뭐 먼 나라 얘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점령된다. 예. 근데 그때 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했죠. 예.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한반도 얘기를 하잖아요. 대만에 거쳐서. 내가 그 당시에 우리 PD님하고 얘기할 때 1년 전에 대만을 거쳐서 한반도가 위험해진다. 그리고 대만이 침공을 받으면 동시다발적으로 한반도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1년 전에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그 피해 상황은 별도로 빼서 따로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연구소에서 사실 또 한번 해보고 있을 거예요. 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조만간 또 관련 그 발표가 있을 것 같아. 네네네. 예, 연동이 돼 있어 서로 이게 양쪽이. 자, 그러면 실제로 중국 대만 침공이 벌어진다면 네. 일단 한국은 뒤로 살짝 빼놓고 미국은 일본을 선봉장에 앞세워서 소위 몸빵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일본 기시다 네. 총리하고 바이든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되게 아주 그냥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그 배경에는 뭐가 있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미국이 너를 제압을 했지만은 핵폭탄으로. 근데 너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우습게 생각하지 않냐? 역사적으로 이 동북아에서. 그러니까 네가 기가 있고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한번 유사시에 먼저 참전해서 붙어봐라. 내가 뒤에 있다. 백업하겠다. 근데 자동으로 이게 주일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일반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 그다음에 태평양 미군 중에서 주일 미군 그러면 최종적으로 주일 미군하고 연동된 게 어딥니까? 주한미군이에요. 주한미군 참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지 위치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네. 이게 실제로 다 나눠져 있고 전력 배분도 다 치밀하게 짜는 거거든. 이게 북한만 상대로 해서 배치를 하고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게 태평양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이게 또 시뮬레이션 돌린 게 한반도 문제까지 다 넣으면은 너무 방대해지는 거야 내용이. 그래서 일단은 분리를 해놓고 요것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해군 보고서에서 CSIS하고 다른 발표를 내놨지 않습니까? 해군력 범주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 중국 해군이 워낙 그 함정들 보유수가 많고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수행이라는 거는 결국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사례를 보니까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긴다. 그래서? 예. 그리고 미 해군이 대패한다. 완전히 대패한다요? 근데 그거는 범주가 7함대뿐만 아니라 3함대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돌려본 거죠. 크게? 예, 3함대까지. 미 본토에 있는 3함대까지 끌어들여서 다 피해를 볼 것이다. 밀린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저게 앞서가는 얘기야. 아, 그건 또 자기가 너무... 돋보이기 위해서 그 학자가 돋보이고 연구소가 돋보이기 위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CSIS는 보수적으로 또 얘기를 한 거고 좀 줄여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 학자들이 소위 이제 군 출신들이나 학자들이 자기들의 그 견해를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더 강하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CSIS 그 결론 보고서는 좀 더 보수적이에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 피해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뭐 미군 피해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말 그대로 7함대 전력 주일 미 해병대 딱 그 숫자예요. 범주가. 그 3함대까지는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해상자위대는 그 거기에 내용 들어간 거는 그 정도는 누구든지 예견이 돼요. 일반 해상자위대 피해를 볼 것이다. 왜냐면 최전방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네네네. 이 길을 이제 미국이 길을 살려줬기 때문에 네. 길을 가지고 이제 먼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싸움을 나올 거예요. 일본이.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자기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만이 침공되면 바로 옆에 오키나와 그 제도들 바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일본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피해 숫자를 또 나열한 거고 중국군은 아주 고급 전력을 처음에 투입할 거예요. 완전 제압하기 위해서. 그 숫자. 그 피해보는 숫자는 전투기도 오르고 함정도 오르고 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위급 전력들. 네. 그러면 미 해군 전력이라는 게 태평양 함대, 3함대, 7함대 이렇게 전력을 보면은 네네. 그래도 아직은 공격 원잠 숫자 전력이 더 앞서고 아직은 중국 해군이 공격 원잠 숫자가 모자라요. 네.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이 많고, 그러니까 숫자로 따져보면은 중국 해군의 숫자, 잠수함 숫자가 많죠. 태평양 함대에 비해서 미국에.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공격 원잠이 아직 몇 척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기본적인 숫자를 채우려면은 2026년 7년까지 가야 되거든. 네. 그래서 자꾸 연도가 중요시하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 전력 보강, 향상, 중국군에 그때 가서는 이제 제대로 될 것이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의 그 전력들, 하위급 전력들, 네. 그 예를 들어서 공격 원자, 뭐 스텔스 전투기들, J20 네. 같은 거. 네. 그게 이제 충분한 숫자를 보유하고 배치하려면은 그때쯤 가서는 그렇게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대만을 두들겨 패 죽이겠다. 이제 그런 이제 속셈이 있는 거, 깔려 있는 거고, 그걸 미국 연구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 중국 대만 침공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대략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 이거 좀 집중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전력 비교라든지? 전력 비교를 해야죠, 당연히.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자세한 해군 전력 비교, 네네. 항공 전력 비교는 2부, 3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죠? 지금 네. 내용이 너무 방대하죠? 네,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 자, 이번에는 저희가 시리즈로 이 중국 대만 침공에 대해서 네. 방송을 3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 대표님.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